네, 반갑습니다. 서양사 두 번째 시간, 드디어 로마입니다. 로마도, 처음부터 뭐 엄청난 제국이 된 건 아니죠. 얘들도 처음 시작은, 어, 고대 그리스 지역에 폴리스가 생겨났듯이 기원전 한 8세기 중엽에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르 강변에 작은 도시국가를 건설했는데, 뭐, 로마 이제 건국 신화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건국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고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시의 마스코트가 늑대고요. AS 로마의 로고를 보면 늑대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하면 공화정이 떠오르는데 공화정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로, 원가, 이제 집정관, 그리고 평민회 이렇게 공화정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원로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죠. 그래서 최고 권력 기관이고요. 정책 자문 및 의결을 담당하는 게 원로원. 그리고 집정관. 어, 우리로 보면 이제 대통령 같은 존재인데요. 2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정, 사법, 군사의 절대권을 행사하는 아주 어, 요소입니다. 그리고 평민회. 평민회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하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또 의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평민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이제 공화정은 왕정적인 요소인 집정관하고 귀족정적 요소인 원로원 그리고 민주정적 요소인 민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균형과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평민권이 신장하면서 평민회를 창설하기도 하고 평민회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평민권이 계속 신장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2표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면서 이게 뭐 최초의 성문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예 처음 법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관습법이 있던 것들을 성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없던 시절에는 귀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귀족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걸 제한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2표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로마의 아주 긴 역사를 아주 짧게 봐야 돼서 금방금방 넘어갑니다만, 로마가 처음에는 아까 이제 티베르 강변에 조그만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주변국들을 병합해 가면서 기원전 3세기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고요. 요 장화 모양이라고도 하죠. 부추 모양. 그래서 이게 점차 넓혀져 가는데, 어, 로마가 제국으로 나아가게 된 데는 아주 큰 전쟁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포에니 전쟁이고요. 당시 이제 포에니라고 하는 게 이제 퍼닉이라고 페니키아인을 뜻합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시였던 이제 카르타고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랑 이제 전쟁을 한 것을 두고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그래서 지중해로 진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와 이제 세 차례 이제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개 과정은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보면 다 신기하게도 다 세 차례, 3차까지 다 이루어지죠.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다 3, 4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차 뭐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서 1차는 이제 시칠리아 섬 쟁탈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때는 카르타고의 엄청난 명장 한니발이 아주 엄청난 이제 영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칸네 전투 뭐 이런 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자마 전투 이런 것도 나타났던 게 2차. 다음 3차 때는 결국은 이제 카르타고 본국이 이제 점령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에도 아주 영웅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네, 스키피오라고 하는 아주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요 북아프리카 지역 카르타고를 멸망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이때 이름 붙여줬다고 해요. 아프리는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이제 원주민을 부르는 명칭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카르타고 시민이 이제 아프리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뭐 카라고 뒤에 이제 붙여준 이카 이렇게 붙는 게 무두구두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게 이때 이름 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는 제국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주 큰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역으로 로마 내부에서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걸 이제 공화정의 위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요 식민지에 엄청나게 많은 대농장을 만들게 됐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노예들을 이제 활용한 농사를 짓게 돼요. 이런 이제 대농장 제도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고요. 요때 만들어진 대농장을 라티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 라티푼디움 이 제도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성행하게 되면서 이 속주, 그러니까 점령제입니다. 여기에서 값싼 이제 곡식이 로마 이제 본국으로 막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대이네요. 자영입니다. 그래서 로마 내에 이제 자영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군사력의 바탕이 됐던 이 농민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군사력도 같이 약해지게 된 아주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개혁을 했는데 형인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먼저 개혁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고 동생인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이어서 이제 더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은 결국 실패하게 됐는데 이때 내세웠던 이제 개혁 내용이 토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뭐 공물법이라고 해서 공물을 아주 값싸게 분배하는 이런 형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귀족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배층이 분열하게 됐고요. 그때 혼란기를 틈타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군인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마리우스, 술라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가이사르, 그 유명한 가이사르 그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크라수스 이렇게 삼두 정치 세 명이 이제 독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 후에 그 군대를 끌고 결국 로마 본토를 점령해버리죠. 네, 아주 명언들 많이 남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든지 갈리아 정복할 때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명언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 카이사르가 실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뭐 얘기를 했다곤 해도 원래 이때부터 뭐 많이 쓰던 말이라고 해요. 관용어처럼 있던 걸 카이사르가 뭐 차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로 진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제 공화정을 다시 지지했던 귀족들에게 암살당하는데 이때 또 한마디 마지막 명언을 남기고 하죠. 이분 뉴 브루투스 너 맞아. 자신이 믿고 있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있고요. 이게 암살당할 때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피두스, 아주 부자였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삼두 정치가 이어지는데 결국은 승리한 게 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삼두 정치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실은 재정인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제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모든 이 혼란을 수습한 이후에 모든 권력을 다시 원로원에 이양한다라고 넘겨준다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아, 대단하다. 당신은 존엄한자다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람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고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권력을 모두 준다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이제 뭐 군사권이라든지 중요한 이제 뭐 재정, 통제 이런 것들, 재정권, 관리권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냥 제1의 시민일 뿐이다 라면서 프린캡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 프린캡스로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자기가 택했던 건 호민간이에요. 난 평민 대표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 등극하게 됐다고 얘기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약 200년간 로마의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국의 전성기 그리고 제국의 최대 영토 문화의 황금기를 누려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시대가 바로 이때죠. 이때 이제 오현제 시대가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결국은 또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군인왕제 시대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 한 50여 년간 26명이 갈아치워져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혼란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혼란을 좀 수습했던 인물이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이제 동서 이렇게 분열 통치가 시작됐고 이때 이제 다시 좀 중흥시켰던 인물이 콘스탄티누스고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이제 동서로마가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는 나중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 케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번영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의 흐름은 쭉 흘러가요. 그 안에 우리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동서로마의 분열과 멸망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이제 분열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분열됐던 이유는 뭐 원인은 이민족의 침략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 황제의 등장 이 부분 그리고 중흥했던 게 콘스탄티누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죠. 그게 콘스탄티노폴리스죠. 그래서 노플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는 여기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터키 수도 아닙니다. 수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을 시켰고요.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완전히 이 공인이 되죠. 그건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죽고 난 이후에 동서로마가 분열됐다. 그리고 멸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크리스트교는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